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에 이어서 선거법과 공수처 패스트트랙으로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철야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주말엔 장애 집회도 예고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분당은 시간 문제가 됐습니다. 국민 입장에선 저렇게까지 싸울 일인가 싶은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 속사정이 있습니다. 모든 게 내년 총선 때문입니다. 싫어도 봐야 하고 미워도 찍어야 하는 여야 국회의원. 명분은 뭐고 내용은 뭐고 속사정은 뭔지 쉽고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샵 3698 유료 100원 문자 보내주시면 토론 참여 가능합니다. 직설 시작합니다. 함께 해주실 패널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가톨릭대학교의 차재원 교수님, 동국대학교의 김종욱 교수님, 그리고 장예찬 시사평론가님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싫어도 좋고 좋아도 보는 우리 패널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국회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선거법과 공수처 패스트트랙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의총을 열어서 추인했습니다. 남은 건 국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인데 이 난리를 겪었지만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딱 한 명한테 운명이 걸렸습니다. 뭔 말인지 국회 상황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보시죠. 공수처법을 다루는 사법개혁특위의 바른미래당 소속은 오신환, 권은희 두 의원입니다. 권 의원은 패스트트랙 찬성입니다. 실질적 견제 방안에 대해서 합의안을 수정해서 요청을 했고요. 그 수정된 부분이 일단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결국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법에 반대해온 오신환 의원 선택이 결정적입니다. 바른정당 출신인 오 의원은 어제 의총에서도 패스트트랙을 당론으로 정했다면 소신과 달라도 따르겠지만 당론이 아니면 그렇게 못한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찬반 표결에서도 반대표를 던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오 의원의 사보임, 즉 위원 교체를 검토했지만 바른정당 출신들 반발에 일단 접었습니다. 추인이 됐기 때문에 오신환 의원님도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사개특위에 임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 의원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다른 당들의 위원 교체 압박이 거세지면 지도부가 결단을 내릴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바른미래당 내용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당의 현실이 굉장히 자괴감이 들고 앞으로 당의 진로에 대해서 좀 동지들과 함께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손학규 대표에게 막말을 해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이현주 의원은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밤새 상황이 바뀌고 오전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보도 내용만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패스트트랙이 어떻게 되는지 왜 오신환 의원한테 운명이 걸렸는지 정확하게 100%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거꾸로 오늘 오전 상황부터 국회 상황부터 한번 짚으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찬 평론가님한테 먼저 여쭤봐야 되겠네요. 국회에서 오래간만에 스트로폴이 깔렸죠?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밤새 농성한 겁니까? 네, 철야 농성을 했고요. 밤새 본회의장 앞을 지키면서 예.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국회 선진화법이 있기 때문에 예. 사실상 물리력을 동원해서 입법을 막기는 이제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로텐도어 앞에서 25일, 그러니까 여야 4당이 정한 패스트트랙의 마지노선까지 자리를 지키겠다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우리가 이대로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다. 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인 행위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지금 바른미래당 내부의 바른정당계 의원들 부글부글 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총선 전에 보수 통합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당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바른정당계 의원들에게 가만히 있지 말고 뭔가 강력한 행동을 해서 바른미래당 내부의 패스트트랙을 막으라는 그러한 사인으로 이런 행동이 또 비춰지기도 할 것 같습니다. 오전 7시 때 사진들 국회 로텐다홀 상황 보고 계십니다. 바닥에 스티로폴 깔렸고요. 한국당 의원들이 밤새 철야 농성을 하면서 저기서 자는 분도 있고
철야 농성한 분도 있고. 그럼 8시에 저기서 또 무슨 회의했다며요? 네, 의총을 긴급 의총을 8시 한 반경 정도에 한 것 같은데요. 예, 예. 지금 내용으로는 선진화법 때문에 다른 방안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예, 그러나 예. 25일까지 계속해서 저 자리를 지키면서 농성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국회 의사 일정 전면 거부하겠다. 보이콧 의사를 확실히 드러냈고요. 예. 지난 주말에 장외 집회 대규모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주 토요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또 한 번 전 당원들을 총동원해서 장외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여야 대치 중에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농성 시작해서 결사 반대한다는 항쟁한다는 뜻으로 가고 있다라는 상황은 이제 전해드렸고 바른미래당 상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오신환 의원한테 초점이 맞춰지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먼저 차재원 교수님한테 이 구조부터 좀 설명을 부탁을 드려야 되겠네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의총에서 어찌 됐든 우여곡절 끝에 의결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추인 받은 거죠. 추인 받았죠. 추인을 받았으면 이 결과는 이 패스트트랙에 올린다 안 올린다는 각 당이 결정을 했으니까 네. 국회 소위를 통과를 해야 되죠. 아니죠. 특별 국회 그러니까 특위를 통과해야 되죠. 관련 그 상임위 내지는 상임위. 특별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특위가 이번 두 개가 같은 경우는 있죠. 두 개가 있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제와 관련된 논의를 하는 것이고 예.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금 공수처법하고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이 두 가지가 지금 현안입니다. 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개혁안이라는 것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라는 예. 데에 올라가야 되고 통과를 해야 되고, 통과를 해야 되고. 공수처 설치라는 거는 우리가 사개특위하지만 사법개혁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여기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조건이 지금 저기 구성원이 18명입니다. 위원이 둘 다 위원회는 18명, 18명이에요. 18명이고 지금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패스트트랙을 그러니까 지금 하려고 하면 예. 전체 구성원 위원회의 5분의 3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아하. 한다면 12명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먼저 사개 특위 구성안부터 보고 있는데 18명인데 민주당 18명이고 한국당 7명이니까 이건 빼고 예. 중간에 있는 평화당이 1명이 있네요. 평화당이 한 명 있죠. 그리고 그러려면 바른미래당이 2명이니까 2명이니까 그러면 5분의 3이 되려면 5분의 3이 되려면 지금 그러니까 11명이 돼야 되는데 11명이 돼야 되죠. 되는데 권은희 의원은 찬성이니까 바른미래당 2명 중에 1명이 가니까 딱 10명은 채워졌네요. 권은희 의원도 지금 입장이 애매모호한 상황이지만 예. 그러나 권은희 의원은 좀 더 찬성 가능성이 높다고 아마 바른미래당이 보고 있고 예. 가장 지금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의원이 오신환 의원인데 아하. 어쨌든 저 지금 바른미래당 소속이 2명 의원 중에 1명만 이탈하더라도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올릴 수가 근데 없다. 오늘 아침에 오신환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의하면 예.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런 식으로 선거제를 이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거 그리고 예. 이와 연동해서 지금 그 공수처 법안을 이렇게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는 동의할 수 없다. 아하. 자신은 그러니까 공수처가 그러니까 법안이 되기 위해서는 그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야 된다는 그 소신, 아하. 국내에 어긋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제 이 당론으로 채택됐다고는 주장하고 있지만 당 지도부가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당론 채택을 위해서는 의원총회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어제 가반 표결로 된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굳이 자기는 따를 필요가 없다. 그런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굽히면서까지 찬성할 수는 없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선언을 한 겁니다. 새벽 6시에 글을 올렸으니까 오늘 새벽 6시니까 나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확고한 본인의 소신이 돼버렸죠. 그렇죠. 허허, 이런 상황이다. 만약에 오신환 의원이 계속 저 입장을 유지하는 한 사개특위 통과 자체가 안 되는 거네요.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난리를 거치고 지금 전국이 이 냉각 경구를 하면서 이렇게 허무하게 그냥 없었던 일이 되는 겁니까? 바로 그 때문에 지금 그 바른미래당에서 할 수 있는 조치 중에 하나는 예. 지금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갖고 있는 각 그 이 위원 선임과 관련된 이 지금 그 원내대표의 그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이 사보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네. 위원을 사임시키고 또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올리는 보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원내대표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예. 만약에 오신환 의원이 끝까지 반대를 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당 차원에서 이 패스트트랙을 반드시 추진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마지막 수단으로는 김관영 의원이 자신의 직권을 동원을 해서 오신환 의원을 다른 의원으로 교체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말 그대로 당은 이제 거의 분당으로 간다 아니면 그 상당한 이 당내 파장이 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인 그래요. 예, 그 얘기 좀 더 해봐야 되겠네요. 사보임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보임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시청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익숙하게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김종욱 교수님 뭐 경험이 많으시니까 제가 여쭤보도록 하죠. 국회의원들을 어디 당 대표로 내보내서 당신이 알아서 찬성하든 결정하든 내보내는 거는 원내대표의 고유 권한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개특위라는 데는 오신환 의원이 당신이 우리 당 대표로 나가 그래서 내보냈잖아요. 네. 자, 근데 어제 의총에서 추인한 결과하고 본인은 반대한다니까 네. 그렇게 되면 김관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원내대표인 내 고유 권한이니까 선수 교체 기술적으로 가능한 거 아닌가요? 네, 가능하죠. 그거는 뭐 당연히 가능하다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서로 생각은 다른데, 예. 왜냐하면 오신환 의원이나 바른정당 계열 같은 경우는 소위 3분의 2 당론의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당론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의원 개인이 알아서 판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예. 또 김관영 대표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분명히 투표 절차에 대한 모든 합의를 했고 과반수 이상이 합의를 해서 패스트트랙에 담는 것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당의 결정이다. 당의 결정들을 소위 사개특위의 위원으로서 당의 결정들을 위임받아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본인 수가 반대를 하겠다는 입장을 정확히 보였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볼 때는 사보임을 통해서 당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놈 자, 그럼 시계열적으로 그럼 저 시청자 여러분한테 하나하나 좀 차분차분 설명을 좀 드리죠. 오신환 의원이 페이스북에다 올린 오늘 새벽 6시에 글을 놓고 보면 네. 각설하고 맨 마지막에 나는 반대한다가 핵심이죠. 근데 저는 이제 반대한다가 핵심이죠. 아까 예, 말씀하셨듯이 모든 것이 다 반쪽짜리이고, 예. 그러니까 그 선거도 완전 연동형이 아니기 때문에 예, 반쪽이고. 읽어보니 나는 반대일세 그 얘기네요. 네, 그다음에 기소권 수사권도 분리되기 때문에 반대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결정해서 만약에 그냥 나가게 된다면 당이 쪼개질 수 있으니 예. 더 시간을 갖고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렇다면 난 소신을 지키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저건 또 다른 함의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결정에 대한 책임을 다 지기가 어렵다. 예. 오히려 사보임을 통해서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아, 나를 나를 예, 바꿔달라. 왜냐하면 이제 명분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어떤 형태로든지 뭐 분당을 하든 아니면 내부에서 자기가 반대를 그래요? 하든 거기에 대한 명분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히는 거고 밝힌 다음에 결정에 대해서는 김관영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이쪽 측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라. 전 이렇게 예. 던진 거라고 저는 김종욱 네, 교수님 판단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마침 김관영 원내대표가 똑같은 얘기를 했네요. 나도 오늘 아침에 이거 읽어봤는데 이거는 반대한다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니라 그 행간의 뜻이 저를 사보임 해주세요, 저를 바꿔주세요라는 뜻으로 읽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 똑같이 해석을 했네요. 아마 손학규 대표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정치적 게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결정을 당에서 원내대표가 모여서 의원들이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것이 관철되지 않았을 때 네. 저는 바른미래당은 소위 정당으로서의 존립기반 자체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제일 궁금한 거는 그럼 이런 해석에 대해서 오신환 의원이 사보임에 대해서 하겠다 안 하겠다 의사표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보임을 아마 제가 볼 때 끝까지 안 한다고 본인은 얘기하겠죠. 또 그렇게 자기가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보임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기는 원칙적으로 계속 자기 주장을 이어나가겠죠. 네. 대신 중요한 건 그렇게 만약에 사보임을 해버리게 되면 오신환 의원 자체는 큰 부담이 없어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요. 오히려. 자, 묘합니다. 바른미래당이 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표결을 했습니다. 12대 1로 아슬아슬하게 일단 추인은 됐습니다. 반대를 하던 오신환 의원은 나는 끝까지 반대일세하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나는 반대라고 아예 글로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김관영 원내대표는 사실은 바꿔달라라는 의미일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더니 오신환 의원은 나 아니다. 사보임 시켜주면은 나 절대로 사보임 안 한다. 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묘하게 지금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데 이거 좀 해석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결국은 사보임 해서 이게 패스트트랙에 올라가는 겁니까? 오신환 의원 때문에 좌절되는 쪽으로 가는 겁니까? 우선 지금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 글을 사보임 시켜달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다른 당의 압박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너네 뭐 하는 것이냐? 빨리 합의대로 통과시켜야 된다. 25일에. 사보임을 할 가능성에 무게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오신환 의원이 오늘 아침에 기자들에게 문자를 돌렸어요. 한 1시간 전쯤인가요? 네. 그러면서 이 손학규 대표나 김관영 원내대표의 해석 아전인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본인의 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네. 사보임을 한다면 절대적으로 반대할 것이다. 그것은 당내 독재다.
네, 이렇게 네. 말을 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오신환 의원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본인이 반대표를 던지는 것이 바른미래당의 분열을 막는 길이다. 만약 이대로 제대로 된 합의 없이 12대 11의 결과 이것을 가지고 당론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은 네, 네. 하물며 13대 10만 됐어도 조금 더 정치적 무게감이 달라졌을 텐데 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도 이 한 표 차이로 당의 중대한 진로를 결정하는데 자괴감이 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오신환 의원 같은 경우는 역시나 바른정당계라고 분류가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행하는 것이 오히려 당의 분당을 초래할 수 있는 일이다. 지금 당의 의견이 중지가 모아지지 않은 만큼 사개특위에서 본인은 반대표를 던져서 다시 한번 시간을 가지고 완전한 공수처법 그리고 제대로 된 반쪽짜리가 아니라 확실한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서 논의를 더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손학규 대표나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보임 해달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만약 사보임이 강행하게 되면요. 예. 오늘 또 바른정당계 이혜원 의원이 아침에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요. 사보임 한 것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이런 사람이 표현까지 할 짓, 썼어요. 예, 예. 사람이 굉장히 아니- 예.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돌아가기 시작한 분당의 어떤 시간표를 당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관영 원내대표도 사실상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뒤집어 얘기해서 손학규 대표하고 김관영 원내대표가 그래 나 사람 아니다 그리고 사보임 시킬 가능성은 제로입니까? 아니요, 전 제로라고 보지 않고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농후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될 경우 향후 분당 국면이나 탈당 국면에서 예. 원인을 누가 제기했는가. 김관영 원내대표가 결국에는 사보임으로 인한 그 책임론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분당의 시간표가 확 당겨지겠군요. 그렇죠. 그 책임을 과연 김관영 원내대표가 지려고 할 것인가. 그런 어떤 다양한 정치적인 배경까지도 예, 예.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언하기에 좀 사보임을 쉽게 할 것이다. 바로 하루 만에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단언하기도 좀 힘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당장 사개특위가 내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보임을 하려고 든다면은 오늘 내일 중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해야죠. 오늘 해야죠. 오늘 해야죠. 자, 살아있는 정치처럼 꿈틀대는 정치판이 어떻게 갈지는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세 분의 의견 한번 좀 돌고 가죠. 사보임으로 밀어붙인다 아니면은 내일 넘긴다. 저는 밀어붙일 확률이 6대4 정도로 크다고 보는데 6대4로 높다. 그렇게 했을 때는 바른미래당 전체적으로 봤을 때 득보다 실이 많을 거라고 좋아요. 그다음 생각합니다. 얘기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시나리오는 잠시 뒤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자고요. 자, 사보임으로 밀어붙일 거다 아니다 좀 시간을 줄 거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밀어붙이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밀어붙일 보는 수밖에 거고요. 없을 거다. 예, 왜냐하면 예. 상황 자체가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에서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은 당론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예. 거기에 있는 위원은 또 반대하는 이런 상황 자체가 예. 제가 볼 때는 저런 지도부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보임이라는 무리수를 알면서도 밀어붙일 것이다라고 6대4로 좀 점치셨습니다. 차재원 교수님도 같이 보시나요? 예, 뭐 저도 뭐 두 분의 의견과 같은데요. 뭐 지금 예. 어제 누가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루비콘강을 건넜다. 뭐 건넜다. 지금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바른미래당 지도부 그리고 또 상당수의 구성원은 갈 수밖에 없다. 그 길만이 우리 당이 살 길이라고 미리 생각을 다 네. 확정을 한 상태이기 네. 때문에 오신환 의원 한 명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좌절되는 상황 이걸 그대로 보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요 대목에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대한민국 헌법기관 한 명 한 명이 다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의 이 본인의 의견과 당론이라는 것이 달라질 때 어떻게 되는지 그 법적인 요건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왜 이렇게 싸우는지 당론과 국회의원의 소신 요거 한번 그 구조를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좀 가야 돼요. 차재원 교수님. 네. 표결하면은 아파트에서 우리 주민 투표할 때도 네. 막 싸우다가 표결합시다 그러면 다수결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많은 쪽이 단 한 표가 많아도 결국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른미래당의 추인 결정은 그렇게 되는 것서 결정됐죠. 문제는 어제 그것이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당론으로 확정할 경우에는 당헌 당규상에 3분의 2의 동의를 받도록 당헌 당규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바른미래당 당헌 당규에는 딱 몇 조 해가지고 그게 딱 나와 있죠. 당론으로 뭔가를 결정할 때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당론이라는 것이 강제적 당론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는 예, 당론 예. 그 소속 구성원 의원들은 그걸 무조건 따라야 되는 나름대로의 정치적 도덕적 의무를 갖고 있는데 예. 어제 지금 한 것은 일반 현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반수의 찬성을 넣는데 이럴 경우는 지금 바른정당계 의원들 같은 경우는 강제적 당론이 아니라 근거적 당론이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들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건 의원 개개인의 정치적 판단과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이 이게 전체 당론이니까 오신환 의원이 반대한다고 해서 사보임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당헌 당규를 위배하는 것이고 당내 예. 민주주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공당으로서의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바른정당계의 그 출신의 의원들의 주장인 거죠. 그러면 어제 의총에서 결정 12대 11로 표결을 거쳐서 결정된 거는 당론이 될 수 없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은 없군요. 두 분도 의견이 같으신가요? 그렇죠. 권고적 당론인 거죠. 김관영 원내대표 스스로도 예. 이것이 강제성을 띠는 당론은 당론은 아니지만 아니다. 예. 당의 결정이다.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말장난이냐 느낄 수도 있겠지만요. 예. 강제성이 있는 당론이냐 아니면 당의 어떤 추인을 받은 권고 사항이냐는 분명히 다른 대목이잖아요. 그 부분은 김관영 원내대표도 의총을 마치고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이제 그럼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왜 이게 당론으로 결정이 되지 않았고 이렇게 결정됐는데 오신환 의원이 한 명 때문에 왜 이 난리가 났는지에 대해서는 그럼 설명이 이제 됐다 치고 자 이래 되면 세 분의 공통적인 전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일 거다. 왜 이렇게까지 난리 피고 표결까지 해서 됐는데 한 명 때문에 이게 없었던 일이 될 수는 안 갈 것이다요. 그렇다면 요 다음 시나리오는 세 분의 공통적인 전망이 바른미래당의 분당과 쪼개짐이 엄청 빨라질 거다 이렇게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시는지 김종욱 교수님한테 좀 여쭤보죠. 저는- 자 이렇게 되면 이현주 의원 일단 탈당 네, 선언했죠. 했죠. 네. 그럼 이제 바로 집단 탈당으로 이어집니까? 저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서 저는 판단이 들고요. 왜냐하면 탈당이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분당이라는 얘기도 쉽게 저희가 하고 있지만 소위 예. 내부에서도 분당을 했을 때 가야 될 길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어허. 왜냐하면 소위 두 정당이 합쳐진 건데 한 정당은 소위 기득권 정치를 박차고 새로운 정치하겠다가 나온 국민의당인 네, 거고 네. 또 하나는 탄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소위 지금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하니까 탄핵에 찬성하는 분들이 나와서 만드신 거예요. 이 두 정당이. 맞아요. 근데 이분들이 만약에 분당을 해서 돌아가시게 된다면 그 자기가 스스로 거부했던 방식의 길로 다시 가셔야 되는 건데 이것도 명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니 이미 그 다른 당 같은 경우 다 지역구 의원들이 다 계신 거죠 상식적으로. 그랬을 때 자유한국당이 이분들이 오신다고 저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또 유승민 의원이라고 하는 개인이 예를 들면 그 아래 내려가서 소위 자기가 그런 어떤 자기가 스스로 말했던 소신과 다른 길을 걸을 것인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쉽지 않은 판단이기 때문에 저는 분당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결정인 어려울 거고 것이다. 내부에서 끈질긴 싸움들을 통해서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당의 진로를 고민해보겠다는 얘기는 결국은 고민만 하겠다는 거지 분당이나 당 쪽에 하겠다라고 결행하기도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다른 방법은 있죠. 예를 들면 안철수나 유승민 이 두 창당의 주역들이 소위 손학규 체제들을 일단 힘을 좀 죽이고 난 다음에 예. 새로운 방식의 당을 재건하는 방식들도 선택할 수 있겠죠. 근데 네, 당장은 가능하지 않으니까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에서. 예. 자 개인 사이도 보면 부부가 찌글찌글 매일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도 애들 때문에 헤어질 수가 없으니까 그냥 산다라는 집안이 있고 아 이거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저 이혼합시다 이거 도장 찍자라는 쪽이 선택의 문제가 있는 건데 옆에서 보면은 저 바른미래당은 도장 찍고 이혼하는 것이 수순인 것 같은데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장혜재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어제 전망을 한 바가 있는데요. 당장 분당을 하진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유는? 그 힌트가 예. 어디에 있냐면 새누리당 시절에 바른정당이 탈당하고 만들어지기 직전에 맞아요. 어떤 모임이 있었냐면요. 개혁보수 의원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 30명 정도의 의원들, 김무성 전 대표나 유승민 의원들이 함께한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이 새누리당 내부에서 독자적인 모임을 가지고 독자적인 회의를 하고 목소리를 내다가 결국 탈당해서 바른정당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아마 지금 바른미래당 내부의 유승민 의원과 가까운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별도의 모임을 만들어서 지금의 손학규 지도부의 최고위원회 회의 어차피 다 불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태경 위원이나 이준석 위원 같은 경우는 별도의 회의를 통해서 제3의 목소리를 당 내에서 내겠다. 예. 그것이 결국 분당의 초석이긴 하지만 당장 분당이 힘든 이유는요. 지금 그냥 나가게 되면 맨몸으로 나가야 됩니다. 당의 자산이나 당 사무처 직원들 같은 경우도 고스란히 남겨둬야 되고 예, 김 교수님 말씀처럼 당장 나간다고 해서 한국당 내부에 또 보수 세력 내부에서의 입지가 보장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미래당 안에서 다른 모임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되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 당의 지도권, 당권을 확보한 다음 뭔가 또 움직임을 도모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같이 살 생각도 없고 같이 살기도 어려워졌는데 먼저 가방 싸고 집 밖으로 나가면 갈 데가 없는 데네요. 춥죠. 그죠? 춥고 배고프고 당장 그 가방 하나 들고 어디 나가려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네 양쪽 다. 뭐 이혼 이전에 별거하는 단계를 먼저 밟아갈 가능성이 별거 높다. 안 해. 이렇게 그것도 한 집안 판단하면 안에서 될것 각방 같습니다. 쓰면서 그런 상황이 유지될 거지. 당장 집 이거 가방 싸들고 먼저 나가는 쪽이
뭐 누가 먼저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이혼이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또 보시네요. 참 희한하네요. 차 교수님도 그렇게 보세요? 예, 뭐 저도 뭐 두 분의 생각하고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근데 유승민 각방 의원을 쓰면 비롯한 힘든데 그거.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피곤하고. 바른정당계 출신 의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제가 생각할 때 대략 세 가지입니다. 바로 즉각적인 탈당이냐. 즉각적인 즉각 탈당. 탈당은 힘들다. 앞서 힘들다. 두분 말씀하셨지만 예, 그건 이제 그런 사실 거, 예, 이거 좋습니다. 유승민 이해됐어요. 의원이 지금 나가서 할 수 있는 건 선택지는 그러면 지금 이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정치적 행위를 해야 되는데 예. 그 지금 중심은 자유한국당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에서 유승민 의원을 기피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유승민 의원 스스로가 현재의 자유한국당을 도로 침박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본인이 그거 손잡는 것은 자기 모순이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그러네요. 없다. 예, 그러니까 두 예. 번째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전 대표와의 뭐 연대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어제 뭐 보도를 보면 이태규 의원과 몇몇 이 안철수계 의원들이 반대를 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연대의 이 고리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제가 생각에 향후 전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달라요. 그리고 그동안 지금 그 바른미래당을 같이 하면서 두 사람 간의 신뢰보다는 불신의 골이 더 깊어졌다. 네, 그렇다고 네. 하면 그걸 또 건너뛰기 힘들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좀 이 당에 잠시는 머물러 있으면서 새로운 길을 계속적으로 앉아 이 바른정당계 의원들하고 서로 이 대화를 맞추면서 준비를 하겠죠. 그것은 결국은 네. 이 지금 내년 총선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일종의 야권 재편에 대한 그런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성숙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뭔가 정치적인 행동을 모셔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샵 3698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으면서 하고 있는데 아이고 문자가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여론조사를 한 국민의 뜻에 따르면 될 걸 가지고 왜 국회의원들끼리 싸우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보면은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가 지금 명확치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바른미래당 이렇게 싸우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지만 쉽게 헤어지지 못한다까지 좀 중간 정리하고 바른미래당 얘기 더 해봐야 뭐 맨날 똑같은 얘기 될 것 같으니 좀 본질적인 얘기로 좀 넘어가자라는 얘기로 문자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50% 적용하는 선거구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라고 하는 사개특위 안을 동시에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내년 총선 전에 합의 처리한다. 무조건 처리하겠다. 자, 민주당과 여야 사당의 합의 내용입니다. 극적입니다. 바른미래당 이것 때문에 좀 쪼개질 위기까지 되면서도 어찌됐든 통과는 됐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국민 여러분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좀 설명 좀 하면서 좀 가보죠. 장혜찬 평론가님, 세월이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50%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떻게 된다라는 건지에 대해서 여전히 좀 쉽게 설명을 부탁드리면 쉽게 설명 안 되죠? 네,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거 제도에 대해서는 웬만큼 잘 안다는 자부심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른바 국민들이 보기에는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리고 전문가 제가 그룹들이잖아요. 제 자랑 조금 하자면 중앙선관위와 함께 이 선거 제도 프로젝트도 같이 진행하고 예. 그런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네. 다양한 선거 제도를 많이 논의한 사람이지만요. 네. 처음에 이 개혁안이 나왔을 때 또 기자분들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 대체 네, 네. 뭐냐고. 자, 설명하기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세 분들한테 이거 좀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질문을 부탁을 드려봐야 어차피 쉽게 설명 안 되는 거를 알면서도 괜히 저만 빠져나가는 것 같아서 국민 여러분들한테 시청자들한테 이건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쉽게 설명이 불가능한 아니죠. 그렇죠. 쉽게 설명이 불가능한 아닙니다. 국회의원들 스스로도 설명하라면 못하죠. 오죽하면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이 뭐 이 말의 진위 여부를 가지고 논란이 있긴 했습니다만 예. 이 국민들이 이런 수식까지 다 알아야 되냐 이런 말을 해서 좀 이슈가 되기도 그러니까요. 했었잖아요. 국민들은 알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알 수도 그런데 없고. 심상정 의원의 뜻은 뭐 계산기, 뭐 부품 이런 것까지 알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 다른 제도도 아니고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 제도인데 예. 작은 사안 하나하나까지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제도를 만들어 놨다는 네, 것. 네.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과연 지금 이렇게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일 만큼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가, 예. 설명이 충분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석패율 제도까지 도입이 됐기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사람들은 다시 재기의 기회를 준다라고는 저것까지 이제 들어가면 정말 설명이 좀 안 되는 거기는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반드시 처리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여야 사당의 입장과 논리는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으니 세 분한테 그거부터 좀 한번 좀 여쭤볼게요. 자, 김종욱 교수님. 네. 그렇게 어렵고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꼭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논거는 뭡니까?
일단 야당 입장에서는 제3정당들이죠. 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소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거법으로 수용하지 않게 되면 예. 다음 총선 이후에 존립 기반 자체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그럼 그걸 쉽게 좀 설명을 하면 정의당, 평화당, 바른미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승자 독식의 현 소선거구제가 유지되면 다음 총선에서 소멸될 위기감이 크다. 예, 특히 이제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 그렇죠. 예를 들면 민주평화당은 호남이 기반인데 네, 민주당이 지금 강세니까 단순 다수 대표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적어도 저런 소위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지 않게 되면 제3정당이 존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박함,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예, 거죠. 예. 이제 또 이제 여당은 이걸 뭐 동의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자기의 지역구 그러니까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 하지만 소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부분이나 개혁적인 법안들을 같이 담아서 이번 기회에 사법 개혁들을 실천하고 싶은 어떤 나름대로 생각들 이 두 가지가 절묘하게 결합됐고 내년 총선이 4월에 있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 이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않게 되면 상당히 많은 혼선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판단들을 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인즉슨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석수를 몇 개 더 군소정당한테 내주더라도 대통령이 공약으로 하고 싶어 했던 사개특위 개혁안들, 공수처 네네. 설치 같은 이런 개혁 법안들을 같이 묶어서 좀 손해보고 여기를 통과시키고 싶어 하는 거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건데 뭐냐면 이 명분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제일 중요한 문제, 패스트트랙 가장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국민들이 선택하는 선거법 개정을 소위 제1야당을 빼고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예. 논거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까지 모든 선거들이 표심과 의석수가 불비례하는 일이 계속 파수도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표심은 정당 투표를 통해서 만약 정의당이 연당에게 더 많이 줬지만 지역구에서 그것이 다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예. 소위 표심과 의석수가 분리되는 상황들을 이제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라고 하는 중앙선관위의 요청도 있었고요. 예. 이런 측면들을 국민 여론이 300석이라고 하는 숫자 안에서 해결을 하다 보니까 복잡한 제도가 거기 들어가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한 건데요. 예. 저는 원칙적으로 적어도 두 가지 절충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거법 개정은 소위 모든 재정당이 합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패스트트랙과 별거로 패스트트랙은 바로 그걸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저는 두 가지 논의가 저는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네.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이제 그다음에 사법개혁특위도 마찬가지지만 거기 연동해서 마찬가지로 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예, 국민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른바 표심과 선거 결과가 괴리가 있다. 예를 들자서 정의당 같은 경우에 평균 10%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300명 의석수 중에 10% 지정을 받으니까 30명이 돼야 되는데 현재 정의당의 의석수는 6석밖에 안 되니 이게 좀 우리가 손해 아니냐라는 주장입니다.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해서 딱 해봤더니 뭐 복잡한 과정은 설명은 생략하더라도 정의당이 딱 30석이 나온다는 계산이 나온답니다. 자, 그러면 차재원 교수님. 네. 정의당이 됐든 평화당이 됐든 군소 정당들은 의석수가 높아가니까 명분도 있고 실리도 있고 당연히 그냥 뭐 한다고는 하지만 네. 자유한국당도 그렇게까지 손해입니까? 이걸 하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의석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손해질 수밖에 없죠. 자유한국당은 무조건 손해가 앞서 말씀하신 나군요. 것처럼 지금 현재의 소선구구 제도 하에서는 그대 정당들이 예. 보통 한 개, 두 개 정당들이 사실 자신들이 국민들로부터 직접 받은 표수보다 훨씬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일종 과다대표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예.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뭐 부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뭐 지난번 선거 말고 한 19대 총선 같은 경우에 부산에서 이 지금 그 당시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한 40% 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체 지역구의 16개 중에 한 14개 정도를 차지하는 네. 상당히 그런 식의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이 어떻게 보면 연동형 선거 제도가 도입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논 이유 중에 하나는 국민들이 던진 표심이 그대로 의석수에 반영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표심이 왜곡이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어떤 식으로 바로잡아야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거대 정당들이 과다대표되는 측면, 그러면서 그 정당들의 기득권이 상당히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 소선구구제 하에서는 결국 거대 정당들 한두 개가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이 양당 체제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익히 보아왔던 극한적인 정치 대립, 대결 그런 극한의 정치가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다. 이걸 어떤 식으로 완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지역주의가 상당히 심화되더라. 어느 특정 지역에서 상당히 거기 반대하는 세력들이 30%까지 표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는 소선거구제에서 어느 특정 정당이 다 독식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대한민국 정치의 고질병이다. 이걸 어떤 식으로도 고쳐야 되겠다. 그 시작에서 놓은 것이 지금 선거제 개혁에 대한 출발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도 처음에는 상당히 동의를 하고 정기특위에 다 들어와서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대안으로 떠올랐을 때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이야기했던 부분은 그때는 뭐라고 해요? 자신들의 지역구가 줄어든다는, 아니, 의석수가 줄어든다는 측면보다는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로 하는 나라들은 의원내각제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 구조하고 일치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개헌부터 먼저 하자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12월 15일로 제가 기억을 지난해 12월 15일로 기억을 하는데 나경원 원내대표 나경원 합의했죠. 원내대표가 들어오면서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서 그때 조건 중에 하나는 이 선거 제도를 개혁하는 즉시 바로 이 지금 권력 구조와 관련된 개헌 논의도 시작하자는 것이 여야 그때 5당의 합의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 뒤에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걸 그 합의를 무시하고 아예 비례대표를 없애고 전체적으로 다 지역구로 지금 하면서 그 의석수는 270석으로 줄이는 그런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완전히 엉뚱한 안을 내므로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지금 사당들이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할 수밖에 없는 식으로 등을 떠민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한국당이 아예 비례대표제를 없애자고 나오는 거는 아예 이 논의 자체를 하지 말자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비판을 각오하고도 그 안을 그냥 내놓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본인들은 정치적 희생을 한다면서 예. 의석수는 그러니까 10% 줄여서 270석으로 한다지만 예.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버리면서 지금의 기존의 거대 정당들의 기득권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소선구제만 하자는 거 아닙니까? 지역구에서. 그거 자체는 처음에 논의 출발점하고는 제가 생각해서는 180도로 완전히 반대의 지점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네. 270석 자체는 불가능한 제안을 던진 거예요. 토론하지 말자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 예. 헌법 41조 3항에 예를 들면 지역구와 비례대표는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어요. 네. 그럼 비례대표를 없애려면 헌법 개정을 먼저 해야 돼요. 따지고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저는 헌법 개정이라는 어려운 사안을 들고 나와서 270석을 하면 국민 여론에 맞는다고 말씀하시는 건 제가 볼 때 본인들이 더 잘하시는 내용들인데 제가 볼 때 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는 얘기밖에 안 되기 네네. 때문에 저렇게 얘기해서는 제가 볼 때 앞으로도 절대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자유한국당도 이제라도 제가 볼 때는 적정한 타협안을 갖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와야 된다. 샵 3698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으면서 정치 패널들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듣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자체를 없애는 것 자체에 별로 비례대표 자체 없애는 거 문제 없습니다. 비례대표 불필요합니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반대로 영남과 호남 국회의원들은 지역주의에 기대와서 기생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런 의견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정치제도 선거법 연구하신 전문가인 우리 장혜찬 평론가님한테 좀 의견을 좀 물어보죠. 전 가장 근본적인 그 의문이 대한민국 민심이 말이죠. 양당제를 선호하는 민심이 많습니까? 다당제를 선호하는 민심이 많다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양당제의 어떤 부작용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환멸을 느꼈었죠. 예, 왜냐하면 양당제를 해놓으니까 너무 싸우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냥 딱 반대 입장이 돼가지고 서로 죽기 살기로 싸우니까 이거 양당제 안 되겠다는 의견이 좀 있기는 있었죠. 그러한 민심이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제3당의 약진으로 드러나기도 했었습니다. 했었죠. 그런 예. 부분은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양당제의 폐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정치권의 오랜 논의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5당제가 돼서 다당제를 해보니 다당제는 안 싸웁니까? 오직하면 또 밤이스럽다는 말까지 나오잖아요. 예. 3당이 뭐 하나 제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이 거기에 더 큰 실망을 느끼기도 하고요. 사실상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3가지 안 중에서 공수처에 대한 국민 여론은 찬성 쪽이 확고해 보입니다만 네. 연동형 비례제나 검경 수사권 같은 경우는 국민 여론이 절대적으로 무언가를 지지한다고 말하기에는 섣부른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정치권의 일방 논의로 너무 빨리 이 논의의 열차를 앞서가게 하는 것은 아닌지 과속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불만이 있고요. 한국당에서 사실 비례대표제 전면 폐지를 들고 나온 것은 논의 자체를 안 하자는 뜻인데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겠느냐. 예. 개헌 논의와 결국 맞물려 있습니다. 개헌이 참 어려운 과제인데요.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제
찬성해주면서 합의를 하자는 전제 조건으로 개헌을 달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는 개헌 논의는 정부에서도 그렇고 여당에서도 그렇고 속도를 좀처럼 낼 기미가 안 보였다. 네. 지금의 대통령제에서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되게 된다면 결국에는 여당과 야당 외에 2야당, 3야당, 4야당의 영향력, 네. 군소정당의 의석수가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됐을 때 의석수가 늘어날 다른 군소 야당들이 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범여권 아니냐, 예. 진보 진영 아니냐. 그렇다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해야 될 제1야당의 영향력은 대폭 줄어들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연동형 비례제로 인해서 범여권, 범진보 진영의 영향력이 대폭 늘어날 수 있게 된다. 결국은 의회의 견제권이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제도다. 그렇다면 이 제도를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권한제를 좀 내려놓는 것이 필수 선제 조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양보는 하지 않고 범여권의 파해를 늘릴 수 있는 이 제도만 밀어붙이게 된다면 의회의 견제 기능 완전히 상실되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진보 진영의 어떤 권한이 과다대표될 것이다. 이런 우려를 충분히 또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자, 우리 고얘기 장혜찬 평론가님이 굉장히 재미있는 분석을 해주셨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딱 한 발자국만 더 거기 더 가서 논의를 좀 한번 해보죠. 일반인의 언어로 제가 장혜찬 평론가가 설명해 주신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다시 제가 제대로 이해했나 복기를 좀 해주세요. 제왕적 대통령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바뀐 게 없다. 우리 야당이 주장하는 거는 대통령 권한을 좀 분산시키는 걸 원했는데 그거는 바뀐 건 없고 오히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은 다당제로 쫙 쪼개진다. 그러면 민주당 의석은 좀 줄어든다 치지만은 2당, 3당, 4당, 다당으로 쫙 나오지만 결국은 그거는 다 범민주당 계열의 진보 진영이다. 내년 총선은 이렇게 쪼개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좌파 진보 진영 내 강화되는 쪽으로 권력 구조가 개편된다. 이렇게 우려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래요? 의회가 이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할 힘도 점점 더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요? 자, 그럼 요 주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의견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용 교수님, 네. 자유한국당이 제기하고 있는 이 논리 구조 기본적으로 논리적입니까? 비논리적입니까?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러나 곰곰이 따져보면 그것도 예. 조금 맞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예를 측면에서요? 들면 예. 지금 과연 늘어나는 군소정당이 과연 범진보만 늘어날 것이냐 예.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대한애국당 같은 경우 상당히 나름대로 태극기 부대라는 열렬한 지지세를 갖고 있거든요. 그걸 만약에 지금 준연동형 선거제도에 의해서 만약에 대한애국당이 3%만 득표하게 되면 네. 원내 의석 5석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지난 20대 총선 같은 경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특정 종교를 표방한 정당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그 정당이 2.3%를 받았어요. 만약에 그런 정당들이 좀 더 약진을 해서 3%만 넘어간다면 충분히 원내 의석을 원내로 진입할 수가 있죠. 그런 특정 종교를 표방하고 있는 정당이긴 하지만 그 정당의 제가 기본적인 정치적인 지향점을 봤을 때 그때 당시 네. 공약을 보면 상당히 보수적인 정당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정당들이 예, 그런 정당들이 우리는 지금 잘 모르고 있지만 그런 정당들이 의외로 약진할 가능성도 분명히 아니 있다는 그러네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친박당이라고 나오고 조원진 의원이 있는 대한애국당이 나오고 그러면 거기도 3%, 5% 득표율은 분명히 할 테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3명, 5명 이렇게 쪼개지는 군소정당들이 그러니까 보수 2중대, 3중대도 나오죠. 얼마든지 나온다. 근데 왜 자유한국당은 그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느냐? 만약 그런 자신들이 지금 야당이잖아요. 예. 야당인 상태에서 만약 소위 말해서 보수 군소정당들이 난립하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예. 자신들이 정권 교체를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예. 보수표가 나눠질 수 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예. 보면 현실적 계산을 했을 때는 그래요. 지금 아까 우리 장혜찬 평론가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지금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정의당이나 예. 뭐 민주평화당뿐만 아니라 또 뭐 녹색당 같은 경우도 뭐 진보적인 그런 원내에 단체에 들어갈 들어올 수 수 있죠. 있지만 예. 그러나 특정 종교를 표방하고 상당히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정당들이 약진할 가능성도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지금 야권의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향후 대통령 선거에 나갔을 때 과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표가 결집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도 현실적인 고민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차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범진보 진영의 2중대, 3중대 군소정당이 늘어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진짜 두려운 거는 보수 진영의 표가 한국당뿐만 아니라 여러 개 군소정당으로 분열되는 거를 더 두려워해서 그렇죠. 반대할 만약에 수도 지금 있다는 소선 말씀. 구구제로 간다고 한다면 그런 정당들이 만들어지기 힘들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예. 만약에 준연동제가 새로운 선거 제도가 도입된다고 한다면
이 한국당에 올 사람들도 아마 내가 내 당 만들어서 따로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자, 그럼 여기서 사실 근본적인 원점의 질문을 김종욱 교수님한테 이거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말이죠. 정치학적으로 다당제가 민심을 대변하고 그 소수 정당도 원내에 진출한다라는 명분도 틀린 말은 아닌데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수십 개의 정당이 막 한 석, 두 석, 다섯 석 이런 수십 개의 정당이 원내에 들어가서 중구난방으로 막 싸우면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혼란스러운 건 없을까요? 아마 역으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발상들이 나올 수도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요? 그 모든 것을 갖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얘기를 하게 되면 전 더 좋은 거죠. 왜냐하면 사회가 계속 다변화되고 있고요. 옛날같이 예를 들면 한정돼 있는 영역으로 분리돼 있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유권자들의 자기 생각이 있는데 특정 정당이 독점을 하게 되면 자기 생각들을 반영하는 정당이 없어지게 되는 문제가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가 다변화되게 되면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정당들의 정치적인 영역들이 보장돼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인 거고요. 선진국도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제 특정하게만 양당제라고 하는 국가들, 미국이나 영국이 뭐 이런 국가들이 있는 거지. 대부분 다당제를 수용하는 거고 또 하나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비례성도 강화시키고 있는 거죠. 프랑스 같은 경우도 지금 비례성을 강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그 얘기 뭐냐면 초점을 정당에 두는 정당도 중요하지만 민심의 변화를 어떻게 정치가 반영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들이 소위 서구 정치의 중요한 고민인데 우리나라 정당 정치하시는 분들은 그런 고민이 아니라 그건 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제를 분권형제로 바꿔서 너무 과도한 권력을 갖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권력을 가질 수 있으니까 소위 원칙적인 부분들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고 권력을 잡기 위한 방식들만 고민하고 그 방식들을 추구하는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건 저는 중장기적으로 바꿔야 되지만 우리 헌법 자체가 거의 30년 이런 주기로 바뀌기 때문에 하나 원포인트 개헌 같은 경우는 저는 온당한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인 포괄적 범주로서 우리 사회의 변화들을 반영하는 헌법 개정을 할 때는 당연히 저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지만 선거법은 실제적으로 여야가 합의하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건 부분적인 것들 보정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효율적이지만 극단 대립이 불가피한 양당제로 복귀를 국민들이 더 원할 것이냐, 다양성이 있는 군소정당이 난립을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더 국민들의 민심에 더 가까운 것이냐, 이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샵 3698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문자를 받는 거를 제가 쭉 보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의견들은 딱 반반입니다. 군소 정당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양장대도로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게 지긋지긋하다라는 의견도 지금 딱 반반으로 나눠져 있는데 자, 이건 우리가 정답을 내릴 수는 없는 문제지만 장혜찬 평론가님, 어찌됐든 선거제 제도는 야당의 협의 없이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개편된 적이 있습니까, 역사상? 그런 적은 없죠. 다수결로 선거제도가 결정된 적은 없다고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선거의 룰이기 때문에 한국당이라고 하는 한 축이 빠져버리는데 계속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계속 가는 게 가능합니까? 지금의 절차상으로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본회의 토결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야 4당이 합의를 해서 패스트트랙 열차에 시동을 걸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것이 국회법상 가능한가와는 별개로 선거의 룰을 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선수 중 한 명인 제1야당을 빼놓고 시합의 룰을 정하겠다. 이것이 과연 정당한가는 법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정치적으로 온당성을 따져봐야 될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 이 한국당이나 한국당 지지자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고요. 저는 또 한 가지 가능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이 패스트트랙이 사개특위 차원에서 오신환 의원에게 사모임이 안 될 경우 막힐 가능성이 있지만 이게 본회의로 갔을 때 본회의에서 표결이 또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역구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본회의 표결 자체는 무기명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찬성을 했고 누가 반대를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얘기인즉슨 정말 본회의에 가서 전자투표를 해서 무기명으로 하게 되면 민주당이 일사불란하게 전부 다 찬성한다라는 보장도 없다는 말씀? 그렇죠. 본회의에서 표결이 좀 불투명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는 정치 전문가들도 적지 않게 언론 인터뷰 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민주당 의원 자체도 본인의 지역구가 통폐합돼서 줄어들게 된다면 실제 본회의에서는 반대표를 던질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이 패스트트랙 자체가 워낙 큰 파열음을 내고 있는 만큼 또 시한도 너무나 1년도 안 남았습니다.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득도 안 된 제도를 가지고 다음 총선을 치르겠다는 건 저는 정치적 무리수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패스트트랙이 이번에 사개특위나 정개특위에서 올라가는 것과는 별개로 내년 총선을 바뀐 선거제도로 치를 것인가, 저는 그 가능성은 낮다는 쪽에 좀 더 무게감을 두고
전망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패스트트랙 이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 마지막 질문이 그거였는데 이 표 좀 계속 보여주시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장해찬 평론가님 물리적으로 저 트랙을 거쳐서 내년 선거를 바뀐 룰로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울 거다라고 전망하셨으니까 다른 분들한테 동일한 질문 좀 드려보죠. 차 교수님. 예. 물리적으로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 이게 1년도 안 남았는데 저걸 거쳐가지고 새 룰로 선거를 치러? 불가능한데 이럴 것 같기도 하고. 차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외형상으로는 충분히 만약에 패스트트랙이 지금 그러니까 가동된다면? 가동된다고 한다면 내용상으로는 가능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저는 사실 하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구 획정도 해야 되고. 선거구 획정도 해야 되고 예, 그런 지역구가 측면이 줄어들어야 분명히 되는데 누구를 뭐 죽일 겁니까? 앞서 우리 예. 장희찬 평론가께서 우리나라 그 헌정사에서 보면 이 선거제를 힘으로 밀어붙인 경우가 없다. 야당 빼고 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있긴 있죠. 72년도 그러니까 유신 개헌을 해서 유신 때. 예, 유신 때 예. 9대 유신 10대 때는,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건의주의 시절은 그렇게 했다는 그렇죠. 것이죠. 그러니까 예. 이제 87년 민주화 이후에는 이제 그런 경우는 없던 것이지만 그래서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못 하느냐? 그럼 못 할 수는 없는 거죠. 법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여당의 의원들 입장에서는 어제 다 뭐 만장일치로 추인을 해줬다고 하지만 당장 자신의 지역구가 없어지는 상황에 만약 직면했을 경우 그렇게 해당되는 의원들 경우가 지금 아마 지금 전국 아마 300 그러니까 지역구 의석 중에 한 대략 한 30석 가까이가 지금 통폐합되든지 없어질 가능성이 그렇죠. 높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예. 한다면 거기는 여당 의원들도 상당수가 아마 관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반대하겠군요. 반대할 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예. 또 지금 상당히 우리나라 이 정치가 하루하루 다르게 지금 빠르게 지금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330일이라는 시간 자체가 너무 길다. 예. 그 안에는 수많은 대한민국 다이나믹 코리아라는 예, 말이 예, 예. 딱 정치권에 적용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예.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또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패스트트랙에 올린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것이 과연 이 지금 선거제도가 지금 그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사당이 원하는 대로 될 것이냐 저는 약간은 조금 회의적입니다. 맞아요. 뭐 두 분의 전망이 법적으로는 가능하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 국민 여러분들 충분히 찬성할 것 같으니까 제가 두 가지 변형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은 그렇게 하지만 갑자기 순간적으로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도 올라타자. 우리 안을 가지고 가서 빨리 협의하자고 패스트트랙에 올라와서 자유한국당이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저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여지 있어요. 예. 예, 근데 왜냐면- 지금 나오는 거 보면은 뭐 풍찬 노숙하겠다 그러고 그냥 청와대 앞에 가서 텐트 치겠다 그러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제는 그런 거죠. 패스트트랙에 담지 않으면 논의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제발 막무가내 너희들끼리 모여서 하지 말아라. 그렇게 안 한다면 소위 여야정 협의체든 무엇이든 논의를 통해서 예. 지금 제기되고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자유한국당의 진위에 대한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선거법을 중앙선관위가 권고한 사항대로 방향대로, 그러니까 이 내용이 아니더라도요. 이 방향대로 간다라고 하는 진심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랑 또 하나는 70% 정도의 국민이 찬성하고 있는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 반대 입장인데 그럼 예를 들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위해서 여야정 협의체에 들어온다면 예. 저는 뭐 패스트트랙도 마찬가지고 여야정 협의체도 마찬가지고 국민의 눈높이와 무관하게 계속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적어도 서로 양보안을 가지고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적어도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을 정도의 상식적 수준의 예, 일정한 예. 방향의 선회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예. 제가 보니까 미국이 양당 체제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 보면 미국 2016년도 미국 퓨 예단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미국 공화당 지지자 49%, 그다음 민주당 지지자 55%가 상대당을 두려워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상대방을 정치적인 실체로 인정하지 않는 단계까지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저는 제가 볼 때 우리 정부도 이런 상황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예. 여기에 대한 정치권 내부의 자정이나 보정이 없다면 저건 자기 스스로가 모든 권력들을 다 얻겠다라고 하는 또 좋아요. 다른 제왕적인 예, 요구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야가 모두 다 권력을 잡고 나면은 권력을 뺏기면 다 죽는다라는 두려움 속에 있는 이 양당제도 이 괜찮은 건지 국민 여러분들을 향해서 아주 치열한 여론전이 벌어질 겁니다. 국민 여러분들 좋든 싫든 이 내용을 좀 눈여겨 보시면서 의견을 정리하셔야 찬성을 할지 반대를 할지 정리가 되실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저희 용감한 토크 직설에서 그 기회가 되는 대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충분히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야가 하는 여론전에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그 중에 하나로 돼 있는 이 공수처 얘기를 딱 짧게만 좀 하고 가죠.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공수처 한다고 그랬을 때 반대했잖아요, 장평관 의원님. 그렇죠. 지금은 이거 패스트트랙 올려서 이제 추진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자, 기소권이 뭐가 어떻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실 민주당에서는 공수처에게 기소권을 부여해야 된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안에서는요. 지금 오신환 의원 같은 경우도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소권은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합의된 사안은 무엇이냐? 검사, 판사, 경무관급 이상의 고위 경찰에게만 기소권을 부여하자. 그 고위 경찰들은 그래서 제한적 네. 기소권이라는군요. 네, 그런데 홍영표 원내대표 무슨 말했냐면 공수처가 수사하는 대통령 친인척들을 비롯한 대상이 한 7천 명인데 예. 검사, 판사, 경찰 포함하면 이 세 대상만 해도 5천 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과반 이상에게 기소권이 부여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더라도 이 합의한 대로 공수처를 추진하는 게 맞다. 또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도 본인의 페이스북에 아쉽지만 이 결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예. 그런데 이 공수처 자체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이제 검사 출신의 금태섭 의원이 이 공수처 설치는 검찰 개혁과는 동떨어진 방안이다. 차라리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에서 분리하는 방안이 검찰 개혁의 본질인데 예. 공수처라는 또 다른 옥상옥을 설치하는 것은 정치적 공정성 논란도 계속 시달릴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에 접근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더 집중하는 방안이 맞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었거든요. 물론 큰 호응은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공수처 자체가 사실 누가 권력을 잡았느냐, 누가 대통령이냐에 따라서 여야 입장이 좀 달라지는 부분 같아요. 예. 방송법 같은 경우도 사실은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다가 맞아요. 여당이 되니까 우리 이거 개정하는 거 조금 아닌 것 예, 같다. 예. 논의를 다 스탑시켰거든요. 지금 언론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정부에서 공영방송사 사장 임명하는 구조가 마음에 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마찬가지로 공수처 역시도 우리가 여당이고 우리가 대통령일 때는 추진하는 게 참 매력적이지만 야당일 때는 반대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좋아요, 것 같다.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평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요. 뭐 공수처 기소권 문제도 있고 지금 합의안에 보면 공수처 처장이나 공수처 처장 추진위원회 야당도 추천목이 있다 이런 것이 나왔지만 조금 더 야당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배려를 해줘야만 정치적 공정성 논란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근데 정작 차 교수님, 네. 정작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의 기소권에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것까지 기소권 다 갖자고 주장하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문재인 부분이 대통령 그거 빠진 거 되게 아쉬워하고 계시잖아요. 있죠. 아쉬워하고 있고 민주당 일부에서도 상당히 그 부분을 지적하는 분들도 많죠. 과연 그렇다고 하는 공수처 그게 이제 안고 예. 빠진 찐빵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빠져서. 그러니까 이 명분 자체가 많이 퇴색하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바른미래당이 기소권 자체를 가지는 걸 강력하게 반대해왔기 때문에 네. 일종의 정치적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사실 공수처 문제는 참여정부 시절에 이야기가 시작이 아주 본격적으로 됐던 것이거든요. 네. 사실 그때 당시에 이 노무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부분 그거 아닙니까? 권력기관에 대해서 나는 상당히 놓겠다. 모든 걸 다 놓겠다. 그러나 공정하게 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공정하라는 것을 어떤 특정 그 지도부에게 맡겨놓을 수는 없다. 이것을 제도적 장치로 만들자. 그래서 공수처라는 제도를 들고 나왔던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 야당의 어떤 한나라당이 강하게 반대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소위 말해서 공수처라는 것이 또 다른 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하면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뭔가가 도구가 되지 않겠느냐는 예. 그런 우려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리고 공수처가 수사 대상 중에서 대통령 친인척도 있지만 또 다른 대상이 국회의원들이었거든요. 국회의원들 그렇죠. 중에서도 그렇다고 한다면 여당이 만들었다고 한다면 야당 의원들의 타겟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 때문에 상당히 반대를 했던 것인데 이번에 공수처를 지금 그 내놓은 안에 보면 지금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5분의 4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이 반대하는 사람 죽었다 깨어나도 공수처장이 될 수가 예, 없어요. 안전장치가 있군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지금 그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쥐고 있는 검찰이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불신이 더 커졌고 심지어는 현 정권은 그러니까 정권이 그대로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말게 되면 미래 권력에 줄을 서는 네. 그런 모습도 우리가 종종 보았잖아요. 그 말 그대로 그것이 이제 사법기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고 한다면 뭔가 또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그것이 고민 끝에 나온 것이 공수처고 그것이 이 정치적 독립을 위해서 공수처장 임명에 대해서 상당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자유한국당이 무조건 예민할 것이 아니라 같이 참여해서 논의해볼 그래요.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검찰에 대한 기본적인 불만은 살아있는 권력한테는 무한정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에 이제 불만이었는데 마지막으로 김 교수님 공수처 안을 이렇게 들여다 보시면은 이른바 정치적 독립, 청와대 눈치 안 보고 정말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이 기반이 마련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도적 보완은 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건 규범과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법조도를 많이 만들어놨다고 하더라도 예. 예를 들면 지금까지의 관행들을 스스로 잘라내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게 된다면 제도는 다시 또 이렇게 다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도의 문제가 아니란 말씀이시죠? 예. 근데 예. 이제 문제는 뭐냐면 1996년부터 이미 얘기가 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정도 안이 나왔으면 저는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단 하나 전제 조건이 뭐냐면 저는 적어도 지금에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한 대통령으로 바꾸는 과정까지 좀 한시적으로 공수처를 설치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도적으로 국민이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권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부응을 해야 되는 거고요. 하지만 그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정치권이 대안을 제시해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하게 되면 더 좋은 방향을 갈 수 있다고 하는 좀 대안들을 좀 제시하는 좀 그런 방식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토론을 진행을 하다 보면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역시 제왕적 대통령제. 대통령한테 모든 권력이 쏠려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제에서 생기는 문제인데 그 부분은 좀 놔두고 주변부만 지금 계속 이렇게 건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쳐야 될 시간이 좀 되기는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살아있는 생물처럼 정치판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대로 이렇게 자리 마련해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차재영 교수님, 김정옥 교수님, 장혜찬 평론가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 피해 현장의 유일한 목격자라고 주장을 했던 윤지호 씨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인지 이 영상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 고 장자연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의 기소엔 추행 현장을 목격한 윤지호 씨의 진술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 윤 씨는 장자연 씨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도 수차례 받았습니다. 지난 3월 출판한 책에서 자신이 본 장자연 문건 속에 40~50명의 이름이 적힌 리스트가 있었다고 밝힌 윤 씨는 리스트 속에 있던 언론인과 국회의원 이름을 조사단에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아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는 새롭게 증언을 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16일 윤 씨의 진술을 100% 믿기는 힘들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직 기자가 기소된 지난해 6월 26일부터 지난달까지 윤 씨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페미니스트 작가 김수민 씨입니다. 김 작가는 윤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을 공개하며 윤 씨가 책을 내려 한다며 자신에게 먼저 연락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난해 말 만나서는 윤 씨가 장자연 씨와 친하지 않았고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는 수사 과정에서 우연히 보게 됐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김 작가는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씨가 허황된 소설이며 김 씨를 이수혁 사건의 2차 가해자라고 비난하자 김 작가 측은 오늘 윤 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윤지호 씨는 김수민 씨의 폭로를 조작이라 하고 극단적인 비난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진실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해자 편에 선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조사단 소속으로 재심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는 윤 씨의 진술에 사회적 영향력이 큰 만큼 냉정한 검증을 하자고 공개 제안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 19일 조사단은 김 작가를 만나 관련 진술을 듣고 윤 씨와 나눈 메시지 일체를 제출받은 데 이어 윤 씨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SBS는 이에 대한 윤 씨 측 입장을 들어보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소식 이슈 따라잡기 순서 돌아왔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 평론가님.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얘기를 좀 해야 되는 윤지호 씨를 고소를 한 작가 김수민 씨와 동명이인이에요. 네, 우리 공교롭게도. 김수민 평론가하고 소설가 작가 김수민 작가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네. 우리 김수민 성별부터 평론가님은 다릅니다. 남성이시고 네. 고소를 한 김수민 작가는 여성이시고 네. 김수민 작가는 유명한 페미니스트이기 때문에 여성 단체에서도 신뢰도가 높은 분이고 장자연 사건의 목격자였던 윤지호 씨하고 처음에는 한 배를 탔었는데
지금은 고소고발해서 이제는 적대적 관계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사실관계하고 양쪽의 주장하고를 잘 가름말을 타서 설명을 좀 해드려야 돼요.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 윤지호 씨의 주장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기억이 나요. 첫째, 장자연 씨가 성추행 당했던 그 현장에 내가 있었다. 네. 맞죠? 그렇습니다. 내가 눈으로 봤다죠. 눈으로 네. 봤다. 두 번째, 그 문제의 장자연 리스트 내가 봤다 눈으로. 네. 이 두 가지 주장을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를 김수민 작가를 만나서 책을 쓰자고 했었다는 얘기인데 네. 김수민 작가는 어느 대목부터가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겁니까? 이 두 주장 중에. 네, 일단은 이제 현재 윤지호 씨가 어떤 이슈를 이용해서 자신이 뜨려고 하는 플레이를 하고 있다가 결국에 김수민 작가가 하고 있는 주장에 가장 많은 장자연은 부분을 사라지고 윤지호만 지금 네. 유명해졌다 이 얘기예요. 네, 그것을 차지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리스트를 본인이 본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또 그래요.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두 가지는 조금 나누어서 볼 수 있는 게 예. 어떤 사람의 태도라든지 그 사람의 의도를 짐작하는 것 그것이 이제 전자의 주장. 본인이 뜨려고 장자연 사건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에 담겨져 있는 거고 네. 두 번째 주장에 담겨져 있는 것은 사실관계죠. 예. 본인이 그걸 본 적이 없으면서 무리하게 지금 판에 끼어들었다라고 네, 하는 것이 네. 김수민 작가의 주장으로 뭐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근데 너무 주장을 막 난무하는 주장을 일일이 다 전해주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워하시니까 사실관계만 좀 명확하게 좀 하자고요. 의도 이런 거는 뭐 두 번째 문제로 좀 제껴놓고 네. 본질적인 문제로 갔을 때 윤지호 씨의 증언이 폭발력이 있었던 이유는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봤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폭발력이 있었던 거고 그 리스트 내가 내 눈으로 봤다라고 그러니까 폭발력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것도 그냥 한 얘기가 이제 자기가 무슨 SNS에 올린 게 아니라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주장을 했고 네. 바로 JTBC의 손석희 앵커하고 인터뷰를 하니 그 인터뷰에서 분명히 얘기했죠. 내가 봤다고.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김수민 작가의 주장은?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아니라고 논거로? 주장하는 것인데 일단은 소각되기 전에 예. 장자연 씨가 이제 죽고 나서 봉은사에서 관련 문건이 소각되기 전에 윤지호 씨가 봤다라고 하는 주장이고 주장을 했는데 예, 거기에 따라서 윤지호 씨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다. 뭐 예. 모든 것을 상세하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김수민 작가를 포함해서 그의 변호인인 박훈 변호사라든지 네. 또 연예 전문 기자인 김대호 기자라든지 예.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그것을 못 봤다. 경찰 아하. 조사 과정에서 조서에서 본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결코 장자연 씨가 작성했던 그 문건을 윤지호 씨가 본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이 것입니다. 대목에서 잠깐만 스톱. 이 대목에서 이게 핵심이네. 제가 들어보니 네. 윤지호 씨가 내가 리스트를 봤다라고 주장을 한 내용을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고 그거를 토대로 책을 쓰려고 했잖아요. 네네. 김수민 작가를 그래서 만난 거 아니에요? 작가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왜 개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출판을 어떻게 예, 의뢰하고 윤지호 씨가 좀 그 자문하기 방송 위해서 만난 방송 내용을 가지고 책을 쓰려고 하니 작가를 만날 수밖에 없었고 작가한테 처음에 그렇게 막 주장을 했는데 얘기가 쭉 진행을 되다 봤더니 가만히 있어봐 봤다라고 하는 시간과 장소와 이게 달라졌군요 얘기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걸 좀 애초에 어떤 법정에서 있었던 진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복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기획사 대표였던 유모 씨가 윤 씨에게 그것을 문건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유모 씨도 법정에서 그건 맞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지호 씨도 법정에 있을 때 내가 그걸 봤다. 문건을 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문건 자체도 좀 존재가 굉장히 네. 오리무중했어요. 이게 7장인지 12장인지 예. 또 4장 더하기 3장인지 여러 가지 설들이 굉장히 얽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리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근데 보여준 것은 양쪽 간에 유모 씨와 예. 윤지호 씨 간의 진술에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보여줘서 봤다라는 건데 한 가지 네. 갈라지는 지점은 유모 씨는 자세히 보여주진 않았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요. 그러나 윤지호 씨는 봤다, 자세히 봤다라고 봤다라고 주장을 얘기를 하고 하고 있는 있죠. 거고. 이 부분은 조금 더 양쪽을 더 조사를 해보면 예. 어느 쪽에 더 신빙성이 있는지 가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를 좀 하자면 이거를 책을 쓰려고 했었던 김수민 작가는 쭉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윤지호 씨의 말이 바뀌어서 윤지호 씨가 거짓 증언을 하고 있더라는 확신을 하게 됐고 네. 그래서 아예 결별했고 거짓말이라고 아예 얘기를 하니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막 법적으로 나오니까 아예 그냥 법적 대응으로 나가버린다 양쪽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주 묘하게 흘러갑니다. 윤지호 씨 지금 한국에 있습니까? 캐나다로 돌아간다 그러지 않았어요? 돌아가려는 일정은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돌아가지 않은 있고. 상태로 있고요. 여러 가지 뭐 모든 언론의 질문이라든지 여기에 좀 응답을 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 본인이 어떻게 지금 뭐 신변의 위협도 느꼈기 때문에 좀 불안정한 상태고, 그리고 일일이 다 응답하다 일이 더 커질 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 얘기하시는 김에 그것도 좀 사실관계를 좀 명확히 시청자들한테 밝혀주세요. 신변의 위험 느낀다 그랬잖아요. 자꾸 네. 이상한 사고가 나한테 생긴다. 교통사고가 나고 뭐 자꾸 뭐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그다음에 무슨 경찰이 나눠줬다라고 하는 그 무슨 기계도 작동을 안 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계속 위험하니까 나는 개인 사설 보디가드들을 데리고 네. 다닌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사실관계는 맞나요? 일단 경찰에서 그 부분을 조사를 했는데요. 예. 처음에 이제 그 신고를 넣는 버튼을 눌렀다. 예. 그런데 경찰이 오지 않았다라는 게 윤지호 씨의 주장이었는데, 맞아요. 그랬었죠. 누른 건 사실이었습니다. 예. 누른 건 사실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1.5초 이상 이 예. 기간을 눌러야 되는데 고기에 못 미치게 눌렀거나 혹은 전원 버튼이랑 같이 누르면서 기계가 약간 오작동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연이 있었다라고 경찰에서 조사 결과. 기계가 고장 났거나 경찰이 듣고도 안 온 게 아니고. 경찰이 아하. 근데 이제 듣고도 안 올 수도 있는 상황은 예. 접수가 들어갔는데 그때가 밤중이고 미처 확인을 못했다. 그 사실은 못하니까. 있었습니다. 경찰도 예. 일정하게 책임이 있는 거고, 예. 윤지호 씨가 버튼을 안 눌러놓고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건 드러났었고요. 예, 좋아요. 그럼 그리고 그거는 신변의 위협이 있었느냐, 이 부분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증명이 되진 않았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그 뭐 그러니까 교통사고 같은 경찰이- 경우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윤지호 씨 주장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바로 자기가 위협을 느낀 건 아닌데 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복귀하다 보니까 위협을 느꼈고, 그것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위협을 느꼈다라고 표현한 것뿐이다. 예, 그래서 이제 김수민 작가하고 얘기했을 때 그때는 본인이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 근데 예.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위협을 느껴서 얘기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이 교통- 부분은 저는 그렇게 중요한 대목은 아니라고 아하, 보여지고요. 예. 최근에 겪었던 신변 위협에 대해서는 그게 맞는지 아닌지 증명이 양쪽 다 되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리고 예. 윤지호 씨에 대해서 이제 경찰 쪽에서도 신변 위협이 있었는지 조사를 해봤는데 지문 감식이라든지 CCTV 확인이라든지, 근데 이것만 봤을 때는 그것은 확인되지 않는다. 뭐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확인되지 않는다로 일단 결론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장자연 진실 공방이 아니라 윤지호 거짓말 진실 공방, 이렇게 돼서 국민 입장에서는 더 혼란스럽고 헷갈리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네, 근데 가장 우려되는 것은 윤지호 씨의 진술 중에서 사실이 아닌 게 있다 할지라도 네. 그것이 의도적인 거짓말인지, 예. 본인의 착오인지, 아니면 표현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의 오해였던 건지 여러 가지 검증할 필요가 있고, 결국에는 예. 이것 자체가 장자연 씨 사건을 다시 조사해야 될 그 필요성 전체를 흔드는 것은 아직 아니다라고 예. 봐야 될 것 같고, 아니, 그 그게 부분으로 핵심이에요. 너무 빠져들지 않는 것이 예, 중요하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김수민 작가 폭로 내용 중에서 좀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들이 있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윤지호 씨가 이슈를 이용해서 영리하게 그동안 해보지 못한 것들을 하겠다라고 네. 표현을 하는데, 그동안 해보지 못한 것들이 자기가 출세를 하거나 유명해지는, 돈을 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연예계 전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 네, 이걸 네. 활용해서 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1대1 대화에서 편하게 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많이 어떤 사람의 태도라든가 몇 가지 어떤 표현에만 집착해서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아닐 만한 사람인가를 네, 네. 가리기보다는 진술 하나하나의 그런 객관적 사실부터 검증하는 것. 예. 사람에 대한 편견이라든지 혹은 뭐 좋은 편견이든 나쁜 편견이든 그건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좋아요. 자, 이제 윤지호 씨에 대해서 이제는 국민 여러분들도 명확하고 냉정하게 검증을 좀 할 필요는 좀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법적 공방이 시작이 됐으니까. 네. 그럼 말씀하신 대로 본질적으로 애초부터 의도가 된 거짓말이라고 하는 김수민 작가와 박훈 변호사의 주장과, 뭐 어디가 10년이나 지난 일이기 때문에 약간의 과장과 약간의 왜곡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본질적으로 장자연 사건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는 그 진정성만큼은 믿어달라고 하는 윤지호 씨의 이 주장이 이제는 완전히 뭐 아니면 도로 돼버렸잖아요. 네, 이게 이제 어쨌든 밝혀져야죠. 네, 양쪽 다, 한쪽만이 아니라 양쪽 다 검증의 대상이다라는 것이고, 양쪽이 다 검증의 그리고 대상이다. 예. 중요한 것은 인격을 검증하기 전에 예. 진술부터, 팩트부터 검증하는 것이 순서다. 맞아요. 지금 이제 온라인상에 보면은 어떤 음모론이라든지 한쪽은 다른 쪽에게 무슨 어떤 언론의 사주를 받았느냐 이렇게 예, 얘기를 예. 하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또 반대편에다가 이 사건을 헝클어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나타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객관적 실체는 검증되지 않을 것이다. 맞아요. 라는 그런 말씀. 이왕 여기까지 온 거 뭐 실체적 진실을 좀 가려보기는 좀 해야 되겠네요. 네. 예, 좀 지켜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 또 10년 된 사건, 김학의 사건, 윤중천 씨 영장 기각되고 난 뒤에 뭐 윤중천 씨가 무슨 뭐 다른 증거물을 뭐 내놨다는 얘기가 있던데 뭐 경찰이 네. 확보를 한 겁니까? 새로운 뭐 증거를? 경찰이 확보를 한 거는 이제 동영상 캡처가 예. 된 것이고 예전에 검경 조사에서 확보되어 있지 않은 네, 그런 추가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네. 그런 자료를 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윤중천 씨에 관련된 어떤 수사는 좀 교착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이 어제 윤중천 씨가 출석을 했지만 2시간 동안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진술을 했어요. 거부를 했군요. 네, 그리고 어허. 진술 거부의 이유는 변호사랑 같이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데 네. 그러면 이제 변호사를 또 안 데려온 이유는 무엇이냐? 거꾸로 얘기하면 진술을 거부하기 위함이겠죠. 근데 아하. 이게 약간 사건이 꼬인 것이 검찰 입장에서는 예. 윤중천 씨를 이제 체포해가지고 구속함으로써 더 강하게 옥죄어서 진술을 받아낼 목적이었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된 기각이 이후에 되니까. 윤중천 씨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를 옥죄면은 입을 열지 안 않겠다라는 하겠다, 협조 신호를 안 하겠다, 어제 이렇게 보낸 되는 것이었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검찰이 기로에 서 있는 것이 구속을 다시 한번 시도해가지고 확실하게 잡아넣어서 불지 않을 수 없게끔 할 것이냐, 예. 아니면 조금 숨통을 틔워줘서 계속 진술을 하도록 유도할 것이냐, 그래요? 압박이냐 회유냐 이 기로에 검찰이 서게 되었죠. 예. 장자연 사건도 그렇고 김학의 사건도 그렇고 대통령이 직접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진상규명하라고 한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도 대충 넘어가지는 못할 텐데 이게 뭐 생각보다 둘 다 쉽지가 않네요. 세월이 많이 흐르고 그래서 그런지. 네. 예, 윤중천 씨와 이 검찰의 이 신경전은 좀 지켜봐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윤중천 씨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좀 협조적으로 순순히 나오는 듯 했는데 네. 오히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예. 조금 꼬인 게 아닌가 그래요, 맞아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게요. 자, 좋습니다. 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뭐 면접했다고요. 그래서 네. 실제로 얼마나 아픈지 들여다본 거죠. 그렇습니다. 임검이라고 현장 예, 예. 조사인데요. 뭐 결과가 2명이 나왔습니까? 일단 결과는 아직 뭐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만 2명인데 뭐 의사 출신 검사 1명까지 포함해가지고 박 대통령 면담도 하고 또 의료 기록도 살펴봤고 이르면은 이번 주 내로 형집행정지 결과 결정이 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그리고 그 심의위원회 어떤 심의 내용은 어떤 결정력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윤석열 검사장이 지검장이 예. 그것을 판단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럼 이거는 법원하고도 상관없는 거고 법무부하고도 상관없는 거고 구치소하고도 상관없는 거고 오로지 중앙지검장 서울중앙지검에서 결정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형집행정지는. 최종 결정권은 예, 지검장이 갖고 있다. 그래요. 네. 이번 주 안에 결정된다고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이르면 결정될 수 있고요. 예. 이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라. 네, 그렇죠. 한 명 더 있잖아요. 김기춘 전 실장도 형집행정지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네, 돌연사의 위험이 위험이 있다라고 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고 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정황은 있어요. 협심증 고혈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예, 이제 예. 관상동맥에 스텐트 시술이 들어갔다. 그거는 사실관계는 맞으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지금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검찰에서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아무 말이 없군요. 네. 근데 서울 고법에서는 아무 말 없는 거는 사실상 기각한 거다. 사실상 기각한 어느 정도 거다. 정리를 하고 있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예, 예.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저 형집행정지가 사실상 거부된 걸로 법적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 이번 주 안에 결정된다. 이르면.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설치, 여야가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는데 우리 국민 중 몇 명이나 나한테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까 궁금합니다. 기자도 의원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연동형 비례대표 계산법, 유권자가 좋다 싫다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진영 논리는 이해가 됩니다. 민주당 2중대 3중대 정당 의석 늘려주면 진보 진영 내년 총선 승리한다. 그래? 진보 몸집 불려주느니 현 소선거군제로 보수 결집하자. 이런 속마음은 이런 겁니다. 라고 해서 이해는 됩니다. 공수처는 20년 묵은 논란, 검찰권 남용과 청와대 눈치 보기가 본질이었지
공수처라는 제도가 없는 게 문제였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결국 정치의 영역일 뿐 민생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합의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지 힘으로 밀어붙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보수 정권 때처럼 정치는 어쩌면 이렇게 달라진 게 요만큼도 없는 건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Thank you.